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편에 이어서 그 동의의 의미를 보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동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의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발굴된 그러한 근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와 인이 혼용되어 있고 후에 주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이와 인을 나타내는 글자가 각각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동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합해졌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근문은 주나라 때의 것으로서 요 부분은 크게 관련은 없고 요 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남이, 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전통적인 그런 사이의 어떤 명칭과 배치되는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만 해도 주나라 때만 해도 바로 이 공자가 기록한 그런 사이의 구분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남이, 동이 이렇게 동시에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이 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에 보면 요거는 차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다음에 동의, 대반, 그 다음 백연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백연, 사, 분, 부, 정, 동,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을 짐작컨대는 아마도 동의가 대반, 다시 말하면 크게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여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동이, 동의를 정벌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동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즉 이것은 바로 주나라의 발음으로서 사람을 나타낼 때에 이로서 읽는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준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대반. 그러니까 이거 각각 다른 근문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보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것은 그러한 정보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감사의 뜻과 치하의 뜻을 담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동이라는 글자죠. 그 다음에 이건 등에 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짊어진 사람, 동방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분류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나무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무가 아니라 고향 임금님의 어떤 직책을 받은 작호라고 할까요? 그러한 작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선 이를 나타내서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고향 임금님이 고향 임금님을 시작으로 그 자손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지역을 책임진 사람이 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표현이 다수가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목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나무의 뜻만 있겠느냐? 이것을 찾아보면 이건 목이죠. 여기서 나온 목입니다. 이 목작 부신 보존. 그래서 이 목이 다시 말하면 고향 임금님이 이게 시칭이니까 후손이 되겠네요. 이 목이라는 것을 물려받은 고향 임금님의 시칭을 물려받아서 성씨로 받은 그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아버지 고신씨, 고신 임금을 위해서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것은 나무와 관련된 그런 직책을 물려받은 그런 관직의 이름이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신의 어떤 성씨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목씨는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동이족의 영웅으로서 사인을 꽂고 있는데 태호복희씨, 잘못됐네. 소호금천씨인데 김천씨로 이렇게 해놨네요. 소호금천씨, 치우, 순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이 모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이것은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푸나루와 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는 어머니는 알았으나 아버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원 사회 때는 더더욱이나 알 수가 없죠. 누구의 씨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2대2가 되는 푸나루와 사회가 되면 아버지의 범위가 줄어들죠. 2대2로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니까. 그 시절의 이 기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소호금천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소호금천씨는 우리의 부계로서의 조상이 아니고 모계로서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 그분의 따님이 되는 양잠신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계와 모계가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여기에서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 부계와 모계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족으로 이렇게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는 부계와 모계가 다 섞여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호신으로서 있다가 이렇게 제후로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 천하통일을 하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데 은나라에 있을 때 은나라와 연대하는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동쪽에 있었으니까 동의가 되겠죠. 그러나 주나라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서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인이니 하는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단지 방향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민족인 것처럼 동이족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족이라는 것이 붙으면 혈통과 계승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포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은 맞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도 기, 하여야, 즉 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는 하나라의
후에, 남은 후에다, 남은 후에이고 그 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나라가 봤을 때는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본래 동쪽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진나라가 동쪽으로 자꾸 확장해 나간 그런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이 동쪽에 있었던 이러한 그 자신의 동족들을 갖다가 학대를 하고 이 정보를 대상으로 삼았던 이 하족을 그렇게 반발을 하고 이렇게 그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묵국 때는 바로 혁사만하 해가지고 야만스러운 하족을 정벌하라, 지배하라 이렇게 유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와 하나라는 적대적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에도 보면 진나라가 만약에 잡혀오지 않았더라면 이 산동에 있는 상엄이라는 지역에서 나올 리가 없다 이런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진나라는 본래 뿌리가 동쪽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역시 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세왕 이게 세조 혹은 세초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세추. 그래서 이 세왕이 정벌한다는 거죠. 동이를 정벌한다, 한다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족과 동이로 대표되는 이 한민족의 손조들과는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혼인으로서 어떤 혼혈의 관계가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정치 권력을 두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돈이 되는 세족과 또 양을 토템으로 하는 이 동이족은 서로 간에 적대적인 라이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를 토템으로 시작한 것이 소호금전씨입니다. 소호금전씨는 봉황을 나타내죠. 그래서 모든 관직을 새를 가지고, 새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족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이족을 갖다가 정벌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족의 왕이 동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네요. 이 공에게 제후의 임금이겠죠. 제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이제 뭐 정벌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족과 동이는 이때에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근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실된 글자도 있기는 한데 성왕, 벌, 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 성왕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 성왕이 상도, 바로 이 상의 어떤 계획, 업무 이런 것을 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계획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동이가 크게 반란을 일으켰다. 동이 대반 해가지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성왕 때에 상나라, 즉 그 동이로 대표되는 이 상나라의 그 어떤 계획, 주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성왕이 정벌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민족의 선조와 또 오늘날 한족이라고 하는 이쪽과의 그 관계는
처음에는 혼혈로서 서로 연대의 관계에 있었지만 이게 어떤 그 영토를 확장하거나 정치 권력을 확장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불편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쟁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결별을 하는 것이 바로 결별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만이 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자, 새 보통 이것을 추로 이렇게 보는데 주공, 우, 정, 벌, 동,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토템으로 하는 주나라에서 동의를 정벌하고자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그런 기록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한번 보면 이 부분인데요. 새 왕이 동의를 벌하고자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의와 이 세족과의 그런 관계가 불편했다. 그런데 우리는 소떼에서 새를 받든단 말이죠. 그것은 이러한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생기기 이전에 그 최초의 그러한 어떤 서로 혼인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 시조관념을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영토 확장이라든지 정치 권력을 놓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폄하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변질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보셨던 그런 건물입니다. 위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분 것이 없이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으로 읽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더 휘게 되면 이건 2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은 동의와 새 이렇게 했는데 이미 앞에서 바로 이 세족과 양을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동의족과는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근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수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도 세왕, 벌,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건 앞에서 이제 뭐 같은 내용을 보셨고요. 지금 이것은 세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뭐 유라고 읽어야 되겠지만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왕이 명공에게 삼족을 파견해서 삼족을 보내서 보내서 벌동국 동쪽에 있는 나라 동이족의 나라 이것을 정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러한 그 갈등 관계 그것을 여기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는 동방을 짊어진 사람, 곧 동방의 주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자신을 동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주, 동방의 주인이다. 그래서 동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 개념으로 하면 한족에게는 소주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의 기원을 보게 되면 동이라는 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목 그리고 해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가 이 나무 목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임금의 시대를 나타내며 목은 직책, 이는 큰 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허씨는 이를 갖다가 대와 큰 대자와 활이 합쳐진 글자다. 종대종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는 대궁 해가지고 크다는 뜻이 있으나 궁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인물 혹은 시조 원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예가 하늘천, 즉 큰 해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의 자손은 작은 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 태어났다. 우리 역사에 어떤 그 손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유물에도 보면 항시 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원이나 또 햇빛을 상징하는 빛나는 이 선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유물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바로 자신이 양잠신의 후예라는 그런 관념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천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로 올라가는 그 유물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손조가 거기에 두고 온 그런 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실 일이 기회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상세히 보시면 바로 우리 시조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많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런 박물관에서 이렇게 좋은 유물이나 의미 있는 그런 문양, 기록을 이렇게 촬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과 활, 궁은 후대로 이어지는 직책이자 시칭으로 성씨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대사전이나 또 옥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나무, 목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보면 성으로 이렇게 따로 표현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이나 강도 역시 우리가 아는 자연으로서의 산과 강이 아니라 그것이 다 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람이 의미가 있고 이는 상징성을 더한 글자다. 즉 이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나타내는 이는 큰 활, 즉 고향 임금님, 궁 고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동이란 무엇인가, 또 동이족이란 말이 왜 사용될 수 없는 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긴 영상을 보아주셔서
그 인내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